그렇게 단단했던 신뢰가 단 한 줄의 회의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병사들조차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신뢰를 보냈던 K2PL 전차와 현공, 전장 실전 배치를 마친 후 군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한국이 없으면 전선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의회 한켠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의존을 넘어 위험 요소라는 문장이 속기록에 올라온 날,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일부 정치인들은 무기 독립론을 주장하며 한국산 무기 도입의 중단과 나토 체계로의 회귀를 압박했고, 언론은 이를 K2PL 협약 흔들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지킨 신뢰를 정치가 문서 한 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K2PL 전차의 실전 영상을 편집 없이 전체 공개하자 폴란드 전역의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던 한국 측 기술 고문단의 마지막 선택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도대체 그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남부의 엘브롱크에 위치한 제16기갑여단에서 복무 중인 현역 기갑 장교 다미안 야스코입니다. 처음엔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어떤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차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에 관한 것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이었지만 결국 평화를 더 간절히 바랐던 제 자신에 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저희 폴란드군에게 단순한 외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전선은 동쪽으로 무섭게 당겨졌고 나토는 폴란드를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선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저희 제16기갑여단은 말 그대로 동부 방벽이었습니다. 저희가 장비한 건 1980년대 구소련제 T-72 전차, 기름 냄새 진하게 배어있고 엔진을 걸어도 소리가 멀쩡한지 불안했던 그런 전차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동 전 점검을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철덩어리가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냥 이 기계가 고장 나기 전에 전쟁이 안 터지길이라는 마음이 앞서곤 했죠. 그러던 중 사단 작전실에서 긴급 호출이 있었습니다. 부대에 새로운 전차가 도입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차라니? 대체 어떤 전차를 새로 들여온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들춰보니 K2PL,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전차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전차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뿐 아니라 부대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눈을 흘기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대놓고 조롱 섞인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방산으로 유명해? 난 처음 듣는 얘긴데 혹시 삼성에서 만든 거 아니야? 휴대폰 만들다 심심해서 만든 전차 아니고 아시아 국가에서 전차라 하긴 모양은 번쩍번쩍할 테지. 마치 갤럭시처럼. 근데 그게 진짜 실전에서 돌아갈까? 고철덩이 굴러가기만 하면 다행이지. 쓰레기 수입하다가 돈만 버리는 거 아냐? 그 중에서도 고참 하사인 로마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녁을 앞둔 그는 늘 차갑고 회의적인 어투였는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죠. 내가 전차만 30년 넘게 봤어. 저건 그냥 장난감이야. 저 궤도 봐. 너무 얇고 반짝거리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사흘이면 트랙 빠져서 멈춰 설 거다. 그 말에 몇몇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로만의 말에 일말의 설득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한들 전차 같은 무기를 만든다니. 그건 어딘지 모르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인도식이 있던 날, 기지 입구로 대형 트레일러가 도착했고 그 위에는 낯선 실루엣의 전차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색은 어두운 흑색에 가깝고 차체는 서구식 전차보다 낮고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위로는 자동 조준 포탑이 부착되어 있었고 후면에는 디지털 장비를 연결할 단자들과 GPS 연동 계기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병기정비반에서는 엔진은 독일제 아닌가요?
독일 기술이 들어갔으니 겨우 믿는 거지라는 말이 돌았고 작전장교는 훈련 중 궤도라도 끊어지면 뉴스감 되겠다며 웃어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과 군사교관들이 도착했습니다. 10명도 채 안 되는 소규모 팀이었지만 모두 유니폼에 태극기 패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서로 언어가 달라 초반엔 통역을 거쳐야 했고 군의 문화와 예의도 꽤 달라 낯설었지만 그중 한 명, 김재훈이라는 이름의 기술교관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유니폼을 여민 채 말수도 많지 않고 행동도 조심스러웠지만 전차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뚜렷해졌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빠르거나 강한 걸 목표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서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한국은 수많은 위협을 실존적으로 느끼는 나라입니다. 정지된 상태에서도 포탑이 움직이고 궤도가 끊겨도 후퇴가 가능합니다. 그게 왜 필요했냐고요? 뒤가 없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후퇴가 아니라 생존이었죠.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옆에 있던 파벨이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죠. 뒤가 없었다니 그럼 늘 도망갈 준비만 한 거네. 참 재밌는 나라야. 그 말에 웃음이 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틀렸다고만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눈앞에 선 이 전차가 진짜 전쟁에서 믿을 수 있는 존재일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기지 내의 정비창 옆 벤치에 앉아 K2PL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 전차는 고요하게 밤 공기를 마시고 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기계라고 생각했지만 그 위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덮여 있는 듯했죠. 그것은 아마도 신뢰라는 단어였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차를 믿을 수 있을지, 아니 믿어도 되는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차와 함께 도착한 사람들,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 그들이 말하던 과거와 현실은 단순한 무기 이상이란 생각을 조심스럽게 싹틔우고 있었죠. 그렇게 한국과의 만남은 강철보다 더 조심스럽고 사람보다 더 뜨거운 첫 페이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제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차 점검과 연습 사격, 조종 훈련 외에도 한국 교관들과의 합동 프로그램이 추가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김재훈 교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조용했지만 묻는 말에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손으로 설명했고 필요하면 직접 기계 밑에 들어가서 구조를 보여주었죠. 그의 방식은 느렸지만 단호했고 무엇보다 직접 해보라는 태도는 저희 병사들조차 조금씩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첫 실전 훈련은 K2PL의 기동 테스트였습니다. 도심, 험지, 야산, 그리고 포장도로까지 다양한 지형을 통과하며 성능을 점검하는 시뮬레이션이었고 제가 직접 조종을 맡았습니다. 전차에 타기 전 이상하게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게 되더군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품었던 의심과 냉소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동 시작합니다. 통신망에 제 목소리가 퍼지자 관제탑에서 응답이 왔고 K2PL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궤도 소리는 매끄러웠고 조종석 내부는 놀랄 만큼 정숙했습니다. 엔진음은 일정했고 조향은 마치 승용차처럼 민첩했습니다. 무엇보다 브레이크와 가속의 반응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발에 힘을 주면 곧바로 그것에 반응해버리는 기계. 그 순간 저는 기계가 아니라 생물체를 다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위님, 이거 진짜 굴러가는 수준이 아닌데요. 조종 보조관이 무전으로 말했을 때 저는 웃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굴러만 가는 고철덩이가 아니라 미세한 터치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전차였습니다. 특히 급경사 구간을 오를 때 기존 T-72였다면 주저했을 법한 경사를 K2PL은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RPM이 올라갈수록 흔들릴 거라 예상했지만 기체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지면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다음 단계인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열상 타겟팅 시스템, 자동 조준 기능, 거리 보정 장치까지 모두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사격장은 2000m 거리의 표적이었고 야간에 연막이 펼쳐진 상태였습니다. 누구든 불리한 조건이라며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죠. 표적 11시 방향,
거리 2050m. 김재훈 교관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조준경을 마쳤고 화면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열 신호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기존 장비였다면 절대 보이지 않을 위치였습니다. 그때 방아쇠를 당겼고 순간적인 충격과 함께 전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불과 1초도 안 돼 목표물이 붕괴됐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명중률 오차 5.3%. 우수합니다. 무전 너머로 돌아온 평가에 주인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았고 멀리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마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훈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부에는 비정규군 게릴라를 가정한 불규칙 목표물 사격이 있었고 이때 한국에서 함께 도입된 대전차 유도미사일 현궁이 실제 시연에 투입됐습니다. 차량 옆에 설치된 소형 발사기에 김 교관이 다가섰고 그는 무전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현궁 작동 개시합니다. 목표 고정 후 자동 추적. 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사선으로 빠르게 발사됐고 그 속도는 일반 육안으로는 포착이 어려웠습니다. 표적은 이동 중이었지만 미사일은 정밀하게 궤도를 수정하며 엔진 블록 후방을 명중시켰습니다. 폭발이 일어났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네. 제 뒤에 있던 병사 파벨이 낮게 중얼였습니다. 그 목소리엔 더 이상 비웃음도 냉소도 없었습니다. 훈련장은 묘하게 고요해졌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침묵은 감탄과 경외가 만들어낸 침묵이었습니다. 이후 병사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전차를 향한 호칭도 고철 덩어리에서 강철 괴물로 바뀌었고 정비병들은 자발적으로 한국 측 기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전차 운용교범을 들고 다니는 병사들이 생겨났고 훈련 중에는 말 그대로 숨소리조차 삼키며 몰입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도 숙소에서 교범을 펼쳤습니다. 이전에는 마지못해 들여다보던 문서였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하나하나 문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설계자의 철학과 전차 제작자들의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전쟁에 이기기 위한 기계가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김재훈 교관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전날 조종 영상을 돌려보며 몇 가지 피드백을 주더니 말끝에 조용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제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위님의 조종에서 어떤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조금 믿으시나요? 이 전차가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그건 제 방식의 수긍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대는 K2PL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저 역시 그 전차의 내부를 강철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장에서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저는 다시 한번 군복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K2PL의 기동성과 화력, 현궁의 정밀한 성능까지 직접 경험하고 나니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본부가 조용했습니다. 보고 체계상 순차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보처 안재희 대령이 저를 조용히 호출했습니다. 국방부 작전실 회의실이었습니다. 김재훈 교관과 한국 측 기술장교 1명, 그리고 우리 측 감찰단 2명이 동석한 자리였습니다. 문을 닫고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미안 대위, 실은 지난주부터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K2PL 실전 배치 일정을 두고 정치권 일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홍보용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안재희 대령은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차기 총선 대비 전략물자 대국민 설명회, K2PL 및 현궁 시연 포함 예정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장에서 쓰여야 할 무기를 정치 무대의 배경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장비를 국방 성과로 포장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 운용과 전장 배치 일정까지 조율을 시도 중이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적이 아니라 내부의 혼선입니다.
김재훈 교관이 조용히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말 없는 경고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채로도 머릿속엔 전차 조종간 통신 상황, 포탄 낙하 위치, 시뮬레이션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표정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야간 순찰 도중 정보처 요원 한 명이 부대 외곽의 비인가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K2PL 수송 일정표가 적힌 문서가 있었고 고배율 렌즈와 고감도 송수신 장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차량 주인은 언론인이 아닌 모 정치정당 소속의 고문관 보좌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그는 정당한 여론 준비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차량의 장비 수준은 단순한 브리핑 준비를 넘어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규율 위반이 아닙니다. 명백한 작전 보안 침해입니다. 감찰 회의에서 저는 그 말을 꺼냈고 제 발언은 그대로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김재훈 교관은 제 발언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회의장을 나서기 전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대위님, 우리가 분노해야 할 건 무능이 아닙니다. 무지입니다. 설득할 수 없다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결정은 윗선의 일이지만 책임은 우리 몫이죠. 이후 저는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자료 수집, 시뮬레이션 검토, 예상 전개도 분석, 전술 수용성 판단 등 수십 쪽 분량이 한 문장 정리됐습니다. 마지막 장, 저는 정해진 서식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이 무기는 실전에서 사용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모든 기능은 전장에서 입증됨. 정치적 전시에 앞서 군사적 실효성을 고려할 것. 생명 앞에서 기술은 곧 신뢰임. 제 보고는 국방부의 공식 검토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방부는 언론을 통해 K2PL 및 현궁의 실전 운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동시에 장비 노출 사태에 연루된 정치 고문관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내 각 언론사는 이를 장비보다 원칙을 선택한 사례라고 보도했고 군 내부에서도 장병들의 사기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은 단 한 번도 책임이나 소유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들은 회의 내내 공동 운용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무기잖습니까? 정치가 아니라 전장에서 평가받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전차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K2PL이 단순히 철과 기계의 덩어리가 아닌 국가와 군인, 그리고 기술자들의 신념이 담긴 산물이라는 사실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전차는 움직이는 무기가 아닌 움직이게 만들어야 할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K2PL을 우리의 전차라고 불렀습니다. 전차의 심장은 철로 만들어졌지만 그 철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K2PL의 궤도를 바라보며 자신을 점검하듯 마음을 다잡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식 배치를 위한 첫 출고식이 열렸고 현군과 함께 전술기동여단으로 넘겨지는 절차가 공식화됐습니다. 전장 투입 지역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전초기지였습니다. 실제 교전은 없었지만 러시아군의 정찰 드론이 계속해서 침투를 시도하고 있었고 심리적 긴장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차병들은 K2PL과 함께 처음으로 실전 환경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파견 장교로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김재훈 교관도 기술 운용 고문 자격으로 나란히 배정되었습니다. 둘 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아닌 진짜 군인의 자리였기 때문이겠죠.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날, 저는 김재훈 교관과 벙커 위 철책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북쪽 숲 너머 어딘가에선 드론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 사이로 현궁 발사 차량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저 드론이 아니라 그 드론을 무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죠.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에 박혔습니다. 기술은 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는 건 사람뿐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K2PL의 궤도는 철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궤도 위의 신념이었습니다. 배치 다음 날 적 드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방공망이 작동하며 대응 사격이 이루어졌고 긴장감이 군막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실전이라기엔 짧은 순간이었지만 군인 모두가 그 순간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선명하게 자각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부대 안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군인들은 말없이 식판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현궁 발사 차량 근처에서 무전기를 들여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기실 한켠에서 후임 병사가 쓴 일지를 몰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군인이 되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이 기계가 아니라 내 옆의 전우다. 며칠 후 전차별 정비 피드백을 받기 위해 정비병들과 한 조로 편성됐습니다. 한 병사는 말했습니다. 이 전차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게요. 또 다른 병사는 현궁 발사기 옆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제 뒤에 있다는 게 든든해요. 복귀 전날 고참 부사관들과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다수는 K2PL의 정속성, 반응 속도, 정비 편의성에 대해 호평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고 어떤 이는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 우리를 바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기술의 수입이 아니라 가치의 이전. 그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거였으니까요. 복귀 후 폴란드 국방부는 장병 인터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김재훈 교관과 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언론 매체는 K2PL을 강철보다 뜨거운 전차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한국의 기술은 철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걸 수 있는 신뢰였습니다. 그 순간 박수는 없었지만 기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재훈 교관은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날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대위님, 기술은 퍼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나누는 겁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이해됐습니다. 우리는 전차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킬 책임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한국이 퍼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자필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기술은 물건이 아니라 의지다. 그리고 의지는 공유되는 순간 힘이 된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도 한참 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올 봄 저는 한국 방문을 정식 승인받았습니다. 국방협력관 자격으로 짧은 일정이었지만 K2 전차의 조립 공장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재훈 교관은 여전히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젠 진짜 가족이네요. 그 인사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우이자 동맹이었고 철보다 단단한 감정으로 엮인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정교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묵묵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철을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율을 조립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장은 기술보다 철학이 먼저여야 한다는 걸 한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현궁 개발자 중 한 명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현궁은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먼 미래를 겨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무기는 단지 적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걸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병사 몇 명과 짧은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그중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전엔 이 전차가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했는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다른 병사는 현궁을 우리 진지의 지붕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저 지붕 아래 있으면 안심이 되거든요. 몇 달 뒤 제 아들이 장난감 코너에서 전차 모형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건 아빠가 도운 전차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전차야. 그날 밤 아이는 자기 방 책상에 전차 모형을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이 전차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래.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이야, 전차는 철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엔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란다. 지금도 저는 가끔 김재훈 교관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답장은 짧고 건조하지만 묘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말들이 담겨 있죠. 기억하시죠? 대위님, 전차가 달리는 방향은 궤도가 아니라 의지가 정합니다. 그 말을 볼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작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수입한 건 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바로 방향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K2PL은 한국이 우리에게 준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 우리에게 걸어온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전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와 협약한 해외 방산산업 국가들이 단순한 이익이 아닌 평화와 화합으로 도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